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늘 이 채널의 이야기만 듣기만 하며 마음 한구석에 빚이라도 진 듯한 부채감을 안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저도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 사연은 사람의 탈을 쓰고 악행을 일삼은 자들에게 제가 직접 복수를 감행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가볍지도 흔하지도 않은 이야기죠. 얼마나 지독하고 날카로운 스토리인지 숨김없이 써내려갈 테니 부디 마지막 반전까지 함께 해주세요. 20대 후반, 소개팅으로 한 남자를 만나 오랜 연애를 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어느 날 문득 회의감을 느꼈다며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목표는 변리사. 흔한 길은 아니었고 그만큼 저도 함께 각오를 다졌죠. 연애를 이어가는 동안 저는 물심양면으로 그 일을 도왔습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 때로는 용돈도 건네주면서 보필했죠. 그렇게 사랑과 시간 모두를 그에게 쏟았어요. 2년 반쯤 지난 어느 겨울, 마침내 그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법인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느라 비교적 여유로웠지만 몇 달 지나자 일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야근은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나면 힘들겠다. 그래도 주말엔 쉴 수 있잖아. 이 정도는 거뜬하게 버틸 수 있어. 유정아, 나 공부할 때 뒷바라지 해줘서 고마워. 그때 네가 없었으면 진짜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난 아직도 새벽마다 네가 싸준 도시락 꺼내 먹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어디 가서 나 같은 여자 못 만나는 걸 기억하라고. 그럼 당연히 잘해야지. 앞으로 충성을 맹세할게. 그렇게 그이는 제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고 그 고마움은 언젠가 평생의 책임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프로포즈는 진작 받아놓은 상태였고 저는 2년쯤 지나 마음의 준비가 되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뒤라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먼저 저희 친정 쪽에서는 남동생과 어머니가 그의 성실한 인상과 말투 그리고 직업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 시댁은 달랐습니다. 그이처럼 전문직인 아들과 달리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기에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보시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냥 회사원이라고? 우리 아들은 전문직인데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시경아, 네가 너무 아깝다.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니 전 너무도 민망했고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있던 그 순간 그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유정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별리사 못 됐어요. 공부할 때 용돈도 주고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던 사람이에요. 힘들 때마다 나 잡아준 사람이라고요. 이런 여자 세상에 또 없어요. 저 유정이랑 무조건 결혼할 거예요. 그이는 이어서 제 성격, 생활 태도, 배려심까지 하나하나 장점으로 꼽아가며 설사 반대하셔도 그 뜻은 굽히지 않을 거라 선언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마지못한 허락을 하셨죠. 게다가 시누이가 있었는데 해외에서 유학 중이라 못 보던 사이 결혼식을 앞두고 귀국해 절 처음 보더니 거침없는 말투로 저를 매몰차게 평가했습니다. 오빠, 대체 이 결혼을 왜 하는 거야? 오빠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평범한 여자한테 장가를 가냐고. 말도 안 돼. 야, 시연이 네가 뭘 안다고 그따위로 말해? 엄마가 없는 형편에 너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졸업도 못하고 돌아왔잖아. 이 한심한 계집애야. 넌 유정이가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여잔지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어. 그리고 넌 먹고 살 길이나 빨리 알아봐. 한심하게 놀지만 말고. 남자친구는 그런 시누이의 말에 큰 소리를 내면서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고 그이는 자신이 직접 마련한 아담한 신혼집에서 함께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연애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결혼했다고 특별히 달라질 건 없었고 오히려 함께 지내며 서로에 대한 믿음은 더 깊어졌죠. 다만 남편이 야근을 자주 하다 보니 건강이 늘 염려되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가 집에 들어왔을 때만큼은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고, 그래서 식사를 정성껏 챙기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써가며 내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결혼 생활을 성실히 이어갔고, 전 그런 남편이 늘 고마웠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리도 멀었지만 의외로 자주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제가 제대로 내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트집을 잡으러 오는 쪽에 가까웠죠. 오시면 냉장고 문부터 열어보고 거실이며 주방, 욕실까지 두루 살피며 집안 상태를 점검하듯 둘러보셨지만 흠잡을 데가 없으니 이렇다 할 말은 못하셨죠. 집은 뭐 깔끔하게 잘하고 사네. 냉장고도 정돈 잘 돼 있고 고기도 있고 야채도 충분히 있고 반찬도 많이 있네. 근데 말이지 며느라, 너 좀 너무 늙은 거 아니니? 여자는 자기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몰라? 그러게요, 새언니. 얼굴에 그거 기미 아니에요? 헐, 30 좀 넘었다더니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머리엔 새치도 있네? 언니,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 오빠가 다른 여자한테 도망가면 어쩌시려고요? 두 모녀는 한마디라도 상처를 줄 말을 찾아내려는 듯 제 외모를 트집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 치장을 잘하지 않았고 남편 역시 그런 모습을 편하게 느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그것이 그들 눈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겠죠. 제가 잘 안 꾸미는 스타일이라 남편도 화장하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가끔 화장하면 이질감이 든다고도 하고요. 이질감? 야, 너 지금 그 얼굴이 더 이질감 들어. 우리 얼굴 좀 봐봐. 여자가 말이야 적당히 화장도 하고 머리도 주기적으로 미용실 가서 다듬어야지. 그게 여자로서 기본이야. 아, 네, 어머님. 그럼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 내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인생 끝난 줄 알아?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너보다 100배는 나은 여자가 나타나면 이혼하고 재혼할 수도 있다고.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은 좀... 저랑 그이는 아무 문제도 없고 서로 좋아 죽는 사이라고요. 뭐야? 이게 지금 내 말을 우습게 듣나? 야, 어른이 하는 말이면 새겨들어. 내 아들이 널 좋다고 해서 결혼을 시키긴 했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한마디라도 더 쏘아붙이려는 듯 했고 저는 적당히 얼버무리며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녀의 태도를 알았고 늘 이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랑 여동생 어딜 가나 그러는 사람이야. 그냥 그런 말들은 한 귀로 듣고 흘려.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도 제게 상처가 갈까 염려되어 시모녀에게 연락해 괜히 시비 걸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기도 했죠. 그래서 시모녀가 싫은 말을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조심하면 우리 결혼 생활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요. 남편은 성실했고 서로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회사에서 큰 잘못을 저질러 해고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듣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동생은 회사에서 지급한 법인 차량으로 주말에 엄마를 모시고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차량의 이동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했고 그걸 이유로 배임죄를 적용해 동생을 자른 겁니다. 유민이 네가 배임죄로 잘렸다고? 회사 차 타고 엄마랑 나들이 다녀와서? 그렇게 됐어. 내가 무지했지.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괜히 회사 차로 놀러 갔으니
네가 잘못한 건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배임죄로 몰고 가서 퇴사를 시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회사 재정이 안 좋아서 예민하긴 했어. 아마 이참에 날 잡은 거겠지. 근데 내 꼴이 이게 뭐냐. 누나한테까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다. 참 별일이 다 있네. 회사 차 좀 썼다고 이렇게까지 하다니 너무하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억울했지만 누군가는 동생을 보고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날 이후 동생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잘린 후 재취업을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단기 알바로 생활비를 버는 나날이 이어졌죠. 그런 동생이 안타까웠는지 친정엄마가 큰 결심을 하셨어요. 평소 커피를 좋아하고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갖고 있던 동생에게 카페를 차려준 겁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저는 뒤에서 응원만 했지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주지 못했어요. 처음 6개월 정도는 장사가 그럭저럭 유지됐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바로 근처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죠.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결국 감당하지 못한 채 카페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동생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친정엄마가 또 결심을 하셨죠. 이번엔 치킨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제가 알기도 전에 벌써 계약을 하고 가게를 열 준비까지 마치셨더라고요. 말리고 싶었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고 전 그저 잘 되길 기도하며 뒤에서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죠.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 주변에 이미 질비했고 배달 어플 수수료에 쿠폰값까지 감당하다 보니 남는 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구조를 미리 알았기에 반대했지만 결국 또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됐어요. 빚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엄마와 남동생은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이사갈 집을 알아봤지만 하나같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결국 월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월세방도 죄다 꽉 차 있어서 맘 놓고 구할 수 있는 곳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지낼 곳이 없어 남편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한 뒤 저희 집으로 잠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엄마, 유민아,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까 편하게 있어. 유정아, 미안하다. 너무 패기치는 것 같아. 한 보름 뒤에 빈방 하나 나온다니까 그때까지만 신세 쉴게. 신세는 무슨... 엄마,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어. 여기선 눈치 보지 말고 푹 쉬어. 그리고 유민이 너 다시는 장사 같은 거 생각하지 마. 2번이나 말아먹었으면 이제 꿈은 접고 취직 자리나 알아봐. 동생은 이미 자기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누나. 나 하나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꼭 다시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좋은 집 선물하고 누나한테도 진짜 큰 선물 해줄게. 선물 같은 소리 말고 일자리나 제대로 구해. 아직 젊으니까 무슨 일이든 잘 구해서 시작해봐. 알바만 뛰지 말고. 그렇게 해서 보름 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매일 야근이 이어져 늦은 밤에야 얼굴을 겨우 볼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와 동생을 마주해도 조금의 불편함 없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전 괜찮아요. 보름이 뭐예요.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같이 지내요. 어머님도 처남도 마음 편히 지내세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제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일주일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동생이 저희 집에 들어온 지 꼭 일주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엄마와 동생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말을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겐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갑작스레 들이닥친 두 사람이 놀라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칠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아니 사돈 총각, 둘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찜가방까지 들고 와서 아예 살림을 차린 건가요?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저기 사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을 급하게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 와서요. 다른 집을 구하려는데 여의치 않아서 아주 잠시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집을 팔아요? 그리고 뭐 여기가 무슨 모텔방이에요? 내 아들 집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그 옆에서 시누이가 차가운 어조로 말을 못했습니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딱 봐도 가게 한다고 설쳤다가 폭삭 망한 거잖아. 돈도 잃고 오갈 데도 없으니까 우리 오빠 집에 얹혀 사는 거지.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어디 노숙이나 하고 있었을 판이네.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그 말이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특유의 얄미움이 온 집안 공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와 동생은 얼굴을 붉힌 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은 시모녀가 막말을 한참 쏟아붓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저는 엄마와 동생에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지내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두 사람은 짐을 모두 챙겨서 나간 뒤였습니다. 유민아, 집 구한 거야? 왜 말도 없이 나갔어? 그게 사돈 어른이랑 누나 시누이가 나가라고 재촉해서. 아무튼 그래서 나왔어. 뭐?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나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은 찜질방에 있어. 며칠만 더 버티면 방이 나온다니까 그때까진 그냥 이러고 지내야지. 누나, 진심으로 미안해. 나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이네. 누나까지 곤란하게 만들고 정말 미안해. 그 전화를 끊고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시모녀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참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우리 엄마랑 유민이를 집에서 쫓아냈대. 뭐라고? 그게 진짜야? 응. 나 그냥 조용히 넘기려다가 말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보름만 있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을까 싶어서. 너무 속이 상해. 자기야, 미안해. 내가 정말 대신 사과할게. 내가 우리 엄마랑 동생 때문에 고개를 못 들겠다. 진심으로 미안해. 그날 밤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찾아가 대판 싸웠습니다. 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내쫓았냐고, 가족이란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시모녀는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며 뭘 잘못했느냐는 식으로 소리를 질러댔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편이 저 대신 나서서 소리를 내준 것만으로도 제 마음의 분은 좀 누그러졌습니다. 이젠 적어도 엄마와 동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진 못하겠지, 그렇게 믿으며 그 일을 마음속에 묻었습니다. 동생과 엄마는 며칠 모텔 생활을 하다가 다행히 작은 원룸 하나를 구해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고 동생도 운 좋게 중소기업에 취직해 다시 출근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 다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나마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무너졌던 삶이 조금씩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해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고 어느덧 남편과 제 결혼 3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이 집에서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려 기념일을 보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와인잔을 맞부딪히며 처음 결혼하던 날을 떠올리고 웃고 떠들며 추억을 되짚는 순간들이 참 좋았어요. 둘 다 취기가 오르면서 얼굴은 붉어졌고 말끝마다 웃음이 피어났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쾅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발로 찬 것처럼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놀란 마음으로 문을 열자 뜻밖에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큰 짐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짐은 또 뭐예요? 뭐긴 뭐냐, 우리 짐이지. 빨리 안 들고 뭐하고 있어? 네, 어서 들어오세요. 남편도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시연아, 무슨 일이야? 아들아, 내가 딸내미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것이 기어이 사고를 쳤다니까? 무슨 사고요? 집에 남자를 데려왔었어. 의사라고 했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허락했거든? 그래서 병원 차려주겠다고 싹싹 긁어서 줬더니 그 자식이 도망을 가버렸어. 알고 보니 완전 사기꾼이었대. 뭐? 시연이 너 사기당한 거야? 근데 왜 우리한텐 그 남자 보여주지 않았어? 몰라. 성급하게 나와서 나중에 알리려고 했지. 결혼식 올리기 전에 말이야. 진짜 그 자식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 난 진심으로 믿었단 말이야. 사랑하기도 했고. 그래서 있는 거 다 줬다고. 나쁜 자식,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거야. 시누이는 감정이 격해져 얼굴이 벌개진 채 씩씩댔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면 다행이지. 이 기집애가 신분증을 빌려주는 알바를 했대. 돈 몇백 받고 빌려줬대. 그걸로 도박 사이트가 개설됐고 경찰에서 연락 와서 잡혀가 조사를 받았다니까.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신분증 빌려주고 돈 받는다고? 요즘도 그런 데가 있어?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죄지 뭐. 빚 좀 갚겠다고 그런 꼴값을 떨었으니. 유학까지 다녀와서 이게 뭔 망신이냐? 결국 벌금까지 세게 맞고 집도 싹 다 말아먹었어. 들으면 들을수록 한심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둘은 아무렇지 않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 우리 집에 들어와 앉았고 저는 뒤늦게야 그날이 결혼 3주년이었음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오갈 데 없는 시모녀는 그렇게 갑자기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죠. 한때 저희 엄마와 동생에게 상처 주고 무례하게 굴던 두 사람이었지만 저는 똑같이 되갚아줄 생각은 없었어요. 가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똑같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건 제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분과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는데요. 그냥 지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 폭격과 시짜질이 쏟아졌죠. 야, 며느리, 주말이라고 퍼질러 자빠져 있냐? 밥 안 해? 굶길 셈이야? 어머님, 지금 아직 아침 6시예요. 그리고 방문은 좀 노크라도. 뭐야?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어서 일어나서 아침상 안 차릴 거야? 내가 시어머니인데도 귀찮아? 아니요, 지금 나갈게요. 죄송해요. 그렇게 저는 입을 다문 채 두 사람의 온갖 명령을 다 들어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집안일은 온통 제 몫이었죠. 뒤치다꺼리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어머니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놓고 저를 마치 식모처럼 부렸고 시누이도 자기 친구를 데려와서는 콧대를 세운 채 연예인처럼 말했어요. 언니, 나 얼음물 좀. 아니, 레몬 띄운 물 없어요? 요즘은 다 그렇게 마신다는데. 언니, 이 티셔츠 세탁기 돌리지 말고 손빨래로 해줘요. 민감한 옷이라. 그리고 오늘 저녁은 파스타로 해줘요. 느끼하지 않게, 알겠죠? 그리고 제 친구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게살 같은 거 넣지 말고 소고기를 넣어주세요. 이건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사도우미 붙인 줄 알았죠. 그 모든 걸 남편은 2달 동안 묵묵히 지켜보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을 하나 구해 두 모녀를 내보내기로 했어요. 엄마, 시은아, 이제 제발 좀 나가줘. 내가 집 하나 해줄 테니까 사고만 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줘요. 야, 아들내미, 너 엄마한테 그렇게밖에 말 못해? 알았어요. 나가서 둘이 오붓하게 잘 지내세요. 제발 이상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시은이, 넌 제발 똑바로 정신 차려서 좀 살아라.
코딱지만한 집 하나 해주면서 어지간히 훈계하네. 알았어, 사고 안 칠게. 그렇게 두 모녀는 집을 나갔고 저는 다시 남편과 둘만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후로는 별탈 없이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몸이 불덩이 같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걱정이 돼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끝에 믿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미안해. 이게 다 내 잘못 같아. 옆에서 잘 보필도 못하고 이사다리 나게 해서. 아이고 유정아, 왜 네가 미안해해. 나 진짜 괜찮다니까. 그리고 빨리 발견된 거라잖아. 수술하면 낫는다고 했어. 울지 마. 응? 그걸 어떻게 걱정을 안 해. 항암 치료도 힘들고 수술도 아프다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아파서. 나 진짜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난 진짜 괜찮다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푹 쉬는 거라 생각하고 병원 생활하면 돼. 여보, 나 진짜 괜찮아. 그만 울자. 남편은 곧 항암 치료를 받게 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저는 간호하며 병원에 상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생필품을 챙기러 잠깐 들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여니 집안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떡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님, 아가씨? 여긴 어떻게... 너 왔냐? 우리 아들은 어때? 수술 날짜 잡혔다며? 좀 나아졌어요. 다음 주에 수술 들어가요. 그런데 두 분은 왜 여기 계세요? 넌 우리가 여기 오면 맨날 왜 왔냐고부터 묻지? 좀 다정하게 말 못하니? 우리 또 망했어. 아우, 진짜 찌긋찌긋하다. 네?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전세금 뺐거든? 새로 생기는 상가에 10평짜리 공간 분양받으려고. 상가가 다 지어지면 임대해서 매달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약했지. 근데 건물주가 중간에 도망갔어. 공사가 멈췄고 연락도 안 돼. 말 그대로 사기야, 사기. 전세금으로요? 몇 번을 말하니. 그래, 전세금으로. 근데 그놈이 잠적했어. 건물은 반쯤 올라가다 멈췄고. 어쩌냐, 우리 또 갈 데 없어서. 일단 여기서 지내려고. 왜, 불만이라도 있냐? 아니에요.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마당에 저로선 뭐라고 말할 기운도 없었어요. 결국 생필품만 챙기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 수술하는 날 병원에 온다고 하면서 다시 저희 집에 눌러 앉았네요. 이 와중에 저는 회사도 다니고 저녁부터 아침까진 병원에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뒤에 다행히도 완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단어가 얼마나 눈물겹고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긴 시간 쌓였던 불안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직 몸이 온전히 회복되진 않았기에 당장 회사를 복귀하는 건 무리였고 한두 달은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평온하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저희 집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둘 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낮이면 외출하고 밤늦게 들어왔고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묻기라도 하면 눈을 부라리며 화를 냈습니다. 왜? 우리가 나가서 뭐 이상한 일이라도 하는 줄 알아? 참 기가 막혀 진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뭐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관심 꺼라. 넌 내 아들이나 잘 챙겨. 그렇게 나온 뒤로는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굳이 기름을 부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전 그저 남편 곁을 지키며 아픈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용히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누운 채 머리를 싸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수심이 짙게 드리워 있었고 TV는 켜져 있는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죠. 어머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고요? 야, 며느라, 우리 이번엔 진짜 큰일 났어. 부동산 투자했는데 또 사기를 당한 것 같다. 네? 사기요? 근데 두 분 돈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쉿! 아들한테 말하지 마. 그 애는 아무것도 몰라. 들으면 기절할지도 몰라.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시어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손짓했고 저는 따라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희가 병원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어. 뭐라고요? 집이요? 저희 집을요? 아니, 집주인도 모르게 어떻게 담보대출을 받아요? 은행은 안 되지. 근데 그 사채는 되더라. 위임장 하나 만들고 가족관계 증명서 떼서 가니까 그냥 해주더라니까. 하도 절박해서 그랬다. 돈 좀 굴려서 빨리 갚을 생각이었어. 근데 이게 또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요양 중이니 아무것도 모르고 방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집이 담보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말이야, 투자한 데서 연락이 끊겼어. 업체가 자취를 감췄다더라. 돈도 못 돌려받고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어머님,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야, 네 친정 식구들한테 부탁이라도 해. 아니면 친구들한테 빌리든지. 이 집 날리기 싫으면 당장 좀 알아봐라.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큰 돈이고 지금은 판단이 안 서요. 며느라, 제발 좀 갚아줘. 야, 아픈 아들한테 이 얘기 꺼내서 뭐 하겠니?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넘기자. 나중에 꼭 갚을게, 진짜야.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에게 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다 떠맡기엔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져 방에 들어가자 때마침 남동생이 회사 근처로 찾아왔어요. 누나, 요즘은 어때? 매형은 좀 괜찮아지셨고?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넌 잘 지내? 회사 일도 잘 되고 사실은 주식도 꾸준히 해왔거든. 운 좋게 꽤 벌었어. 정말? 와, 진짜 다행이다. 너라도 잘 돼서 너무 좋다. 그래서 말인데 누나한테 선물 하나 하고 싶어. 무슨 선물? 아파트 하나 해줄게. 이번엔 누나랑 형부가 더 넓고 좋은 데서 살아야지. 이 통장 그냥 받아. 그 말과 함께 내민 통장 한 권. 잔고를 본 순간 저는 말을 잃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는 망설였지만 손은 이미 본능적으로 그 통장을 받아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쩌면 기적 같고 어쩌면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외출한 사이 저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남편에게 말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거실에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당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또 사고를 쳤어. 사고? 우리 집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았대. 사채로. 그리고 그 돈을 부동산 투자에 썼는데 또 사기를 당한 거야. 뭐? 참나, 또 사고를 쳤구만. 남편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숨을 한 박자 삼킨 채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행히 내 동생 때문에 돌파구가 생겼어. 회사 다니면서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더라. 우리 둘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더 넓고 좋은 아파트를 선물해 줬어. 유정아, 나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어. 이번엔 내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와 줄래?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망설임도 갈등도 없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을 팔았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살 수 있도록 아파트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조용하고 따뜻한 동네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죠. 짐을 싸들고 이삿날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야, 결국엔 우리를 팽하는 거냐? 며느리 넌 정말 정이 없다. 어머님, 그 집 팔고 남은 돈 드렸잖아요. 그걸로 아파트 월세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빚도 다 갚아드리고 거처도 마련해드렸으면 더 이상 뭘 더 해드려야 하나요? 아이고, 그래, 아주 큰 거 해줬네. 아유, 아주 그냥 며느리 하나 잘 뒀다. 치, 월세 살라니. 그럼 일을 하란 소리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힘이 남아 돌아서.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기대도 모두 내려놨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현실을 인정하고 떠나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원하던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새롭게 시작하는 공간에서요. 남편은 며칠을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우리 엄마랑 동생이 사고만 치고 널 힘들게 만들고 집까지 날려먹고 당신이랑 처남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됐는데 고마워, 진심으로. 당신은 지금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몸 회복에만 집중해. 일은 천천히 시작해도 되니까. 건강이 제일 우선이야. 알았지? 내가 진짜 결혼 잘했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고마워, 여보. 남편은 그 후 한 달을 더 쉰 뒤 조심스레 복직했습니다. 회사도 남편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과중한 업무는 주지 않았고 야근도 피할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동생도 넓은 집으로 이사해 안정을 찾았고요. 그렇게 저희의 일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게 제법 잘 흘러가고 있다 싶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라, 그 월세 낼 돈 없어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줘라. 아가씨가 아직 일을 안 하세요? 알겠어요, 내드릴게요. 저는 처음엔 기분 나빠하지 않고 몇 달을 대신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남편이 더는 안 되겠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이제 우리 엄마랑 동생 그만 도와줘. 아니다, 내가 지금 바로 전화할게. 당신은 옆에서 듣기만 해. 그이는 직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좀 알아서 지내. 집까지 날려먹고도 또 손 벌려? 제발 좀 현실을 알고 지내. 그리고 시은이 바꿔봐. 야, 이시은, 넌 몸 멀쩡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애가 언제까지 백수로 있을 거야? 네 상황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 좀 해. 그날 이후론 더 이상 월세 좀 내달라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분노와 체념 섞인 그 말이 시모녀에게도 단단히 꽂혔겠죠. 거의 6개월 동안 시모녀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메시지도 오지 않았기에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마음이 편해졌죠. 어쩌면 시누이가 드디어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적어도 예전처럼 돈 빌려달라고 전화를 걸어오는 일은 없었으니까요. 제가 몇 번 안부차 연락을 드려봤지만 그마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좀 더 흘러 저와 남편의 결혼 5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약속을 잡고 값비싼 코스 요리를 천천히 즐겼습니다. 와인 한 잔 곁들이며 지난 5년을 되돌아보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고비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버텼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올랐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남편이 옆에서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 가지자. 내 몸도 이제 완전히 회복됐잖아. 이젠 아주 쌩쌩하다고. 그러니까 더 미루지 말고 아이 가지자. 그 말에 저도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
응, 좋지. 나도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어. 괜히 먼저 말 꺼내기 눈치 보였는데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각오해. 잠은 포기하는 걸로 하자. 제가 민망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눈짓을 주며 말했습니다. 쉿. 여기 우리만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치만 아무튼 집에 가면 후회할지도 몰라. 오늘 밤엔 기억 남는 날이 될 거야. 둘이서 까르르 웃으며 8층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손을 맞잡은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신발장 앞에 낯선 구두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말도 없이 찾아올 사람은 둘밖에 없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모컨을 쥔 채 TV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세상 편한 얼굴로 다리를 꼬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또 무슨 사고 치셨어요? 얘는 오랜만에 얼굴 보자마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겨우 그거냐? 며느리란 애가 정이 없어. 어떻게 우리 보고 하는 첫마디가 사고 쳤냐야? 제가 얼떨떨해하며 멈칫거리자 남편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엄마, 시은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집은요? 왜 또 연락도 없이 여기에 와 있는 건데요? 또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야 아들, 목소리 좀 낮춰라. 엄마 지금 드라마 보잖아. 오늘 회차 중요하단 말이야. 주인공이 불륜 들통나는 장면이라고. 지금 드라마가 중요한 거예요? 무단 침입이 먼저 아니에요? 그때 시어머니 대신 시누이가 나서서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우리 월세집에서 나왔어. 보증금 문제로 사정이 좀 있었거든. 지금은 딱히 갈 데도 없고 잠깐 여기서 좀 지낼게.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자. 시은이, 너 또 무슨 일 저지른 거냐? 이번엔 또 무슨 사고야? 진짜 너무한다, 오빠. 난 맨날 사고만 치는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나 요즘 진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정식으로 취직도 했고 엄마랑 같이 사무 보조도 뛰고 있어. 우리도 이제 계획 있다니까. 월세에서 자가로 넘어가려고 아파트 알아보고 있었어. 진짜 잠깐만. 딱 몇 달만 이해해줘. 남편은 말없이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고 저 역시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시누이의 말을 고스란히 믿을 수도 없었고 아무래도 또 뭔가 어딘가에서 잘못된 조짐이 감지됐거든요. 아무튼 시모녀가 잠시 지내겠다고 하니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결혼한 아들 집에 어쩔 수 없이 기거하겠다는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두 모녀는 그저 발판처럼 여긴 걸까요? 하루 이틀 지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넌 퇴근하고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CM이랑 시누이 밥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지금 컴퓨터 켜고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소리에 흠칫 놀라며 저는 황급히 화면을 닫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회사 메일 좀 확인하느라요. 급한 업무가 있어서요. 시끄럽고 당장 밥이나 차려. 우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입 하나 안 움직인 줄 알아? 그리고 말이야, 이 작은 방 침대는 너무 불편해. 허리가 쑤셔서 죽을 것 같아. 너희 안방 우리가 좀 쓸게. 어머님, 그건 좀... 그래도 사생활이 있는 공간인데 제가 매트리스 새로 하나 사드릴게요.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얘는 어째서 매사에 네라고 한마디를 못해? 아주 그냥 마음 씀씀이도 고약하구나.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어.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른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쳤냐고? 어머님, 여기서 저희 친정엄마 이야기가 왜 나와요? 아무튼 방을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잠깐 지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짧게 머무시는 거면 굳이 방까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며 되받았습니다. 짧게 머물다니? 아닌데? 최소 1년은 살아야 해.
지금 우리가 계약한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걸려.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을 여기서 지낼 거야. 네? 1년이요? 그럼 그 전까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겠다는 말씀이세요? 얘 표정 봐라. 아주 오만상을 다 쓰고 앉았네. 당장 표정 안 풀어?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축 아파트를 정말 계약하신 게 진짜 맞긴 한 거예요? 그동안 사고도 많이 치셨고 제가 걱정돼서 엿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고치고 저희 집에 아예 눌러 앉으시려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남편이랑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할 테니까요. 그 말을 듣자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 불이 난 얼굴로 리모컨을 집어던졌고 손은 허리에 얹힌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새언니 말 다 했어요? 우리가 무슨 사고만 치는 사람들인 줄 알아요? 언니 가족들이 와도 이렇게 불편한 소리 할 거예요? 우리랑 사는 게 그렇게 싫어요? 아가씨, 싫다기보단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아무 상의도 없이 들어오셔서 1년을 살겠다고 하시고 방도 바꾸자고 하시고 저희 부부에게도 삶이 있고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얼굴로 일어서더니 손바닥으로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야 이거사!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우리가 아들 집에서 같이 좀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얼굴이 얼얼하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여긴 제 집이에요. 남편 명의가 아닌 제 이름으로 된 집입니다. 제 남동생이 선물해준 집이라고요. 시어머니는 기가 찼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뭐 지금 네 집이니까 네가 갑이다 이거냐? 야, 네 집이 내 아들 집이고 내 아들 집이 내 집인 셈이야. 우린 여기서 지낼 자격이 있어. 도대체 네 엄마는 널 어떻게 가르친 거야?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참으며 저는 천천히 입을 다물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화를 더 이어가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외쳤습니다. 야! 안방에 왜 그냥 들어가? 방 바꾸자고 했잖아! 도대체 어른 말을 어디로 듣는 거니? 어머님, 그것까진 정말 안 되겠어요. 저희가 안방에서 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중요한 물건들도 많아서 그냥 작은 방에서 지내세요. 참 말이 안 통하네. 시은아 와서 좀 도와봐. 이거 안방 그냥 다 치우고 우리가 쓰자. 알았어 엄마. 안방 들어가서 우리 집 넣자. 언니네 집은 거실로 빼버리자고. 순식간에 두 모녀가 거실에서 절 밀치더니 안방으로 들이닥쳤고 제 옷장과 서랍장을 함부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끌어내는 손에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었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너머로 스며드는 기온이 심상치 않았죠. 문을 열자 경찰관 여러 명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장을 펼쳐 보이며 시모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동윤 씨, 김시은 씨 두 분 맞으시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현금 수거책을 활동한 혐의로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권리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쳤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보이스피싱이라뇨? 우린 그냥 출금 알바를 했을 뿐이에요. ATM기에서 돈 찾아다 주고 수고비 좀 받은 게 전부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셨다고요? 이동윤 씨, 김시은 씨, 두 분이 출금에 넘긴 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그게 전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돈이에요. 단순한 알바로 보기엔 규모가 너무 크죠.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 가서 하시죠. 시누이도 울먹이며 매달리듯 말했죠. 진짜 몰랐어요. 그냥 현금 찾아서 전달만 하라 그래서 그런 걸지도 모르고 알바라길래 그런 줄만 알았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판단은 끝난 상태였죠. 순식간에 시모녀에게 수갑이 채워졌고 두 사람은 경찰들에게 양팔이 잡힌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치며 뒤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우리 억울해요.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며느라, 네가 말 좀 해봐라. 우린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 좀 해봐.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중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니 가만히 물러서 있었습니다. 발광하던 시모녀는 경찰관들에게 제압을 당하고 끌려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그 순간 집안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묘한 시원함이 밀려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긁지 못했던 가려운 데를 누군가 시원하게 긁어준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한 줄기 서늘한 바람처럼 온몸을 휘감던 스트레스가 싹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시모녀는 결국 구치소에 수감된 뒤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고 멀고만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보, 이제 지긋지긋한 엄마랑 시연이 그만 보고 살래. 중범죄까지 저질렀으니 나도 이젠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당신한테 늘 미안했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연을 끊을 거야. 남편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말 속엔 깊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당신 정말 그럴 생각이야? 뭐 내가 말릴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 말리지 마. 내가 직접 교도소 가서 통보하고 올게. 다시는 우리 식구들 때문에 당신이 마음고생할 일은 없을 거야. 정말 많이 미안했어. 그래, 그동안 나도 진짜 많이 참았거든. 잘 다녀와. 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남편은 홀로 교도소를 찾아갔고 시모녀에게서 마지막으로 이제 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교도관에게 붙잡혀 끌려가면서도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렸다더군요.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속이 다 시원했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마음을 다잡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저는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을 품에 안게 됐죠. 친정엄마와 동생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더 자주 저희 집에 오가며 왕래했어요. 아이, 누나, 우리 조카가 날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이 오똑한 콧날, 또렷한 눈매, 딱 내 얼굴인데? 유민이 너 그래도 나름 괜찮게 생겼지. 그래, 뭐 닮았다고 치자. 근데 넌 언제 장가 갈 거야? 가야지. 지금 여자친구랑도 진지하게 얘기 중이야. 걘 나랑 결혼하고 싶대. 여자친구만 믿지 말고 그 집안도 잘 알아봐. 어떤 사람들인지. 괜히 나처럼. 말을 흐리자 동생이 웃으며 말했죠. 아이, 누나 걱정 붙들어매. 예비 장인 장모님 성품도 좋고 경제력도 빵빵하셔. 완전 든든하신 분들이라니까. 그래, 그럼 됐다. 빨리 장가 가. 곧 동생과 엄마는 결혼 준비로 바빠졌고 저와 남편은 육아와 직장 생활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모녀가 교도소로 간 이후 마침내 우리 집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평화가 언제까지고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뿐이에요. 출소까진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지만 두 사람은 다시는 우리의 삶에 발을 들이지 않을 거라 믿어요. 저의 시댁 이야기 어떠셨어요? 화도 나고 속도 시원하고 어이없다가도 통쾌했죠? 그럼 이제 저의 시댁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엔 저 같은 고생은 없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